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도봉구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강민정입니다. 오늘 전국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가족분들과 함께 할 이야기는 사회서비스 종류와 활용 방안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기 전에 이 내용이 왜 궁금하실까 고민을 해봤어요. 아무래도 당사자분들이랑 가족분들께서는 치료 그리고 증상 회복 이후에 그러면 사회 자립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고민이 가장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립의 한자어 그대로 풀이하면 남에게 예속되지 않거나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선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내용을 사회적으로 풀이를 해보면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로부터 다양한 자원을 지원받아서 사회 기능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기능을 되찾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립이 이제 회원분들, 당사자분들한테 굉장히 필요한데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에 일을 할 때 2000년대 중반에는요. 재활이라는 의미로 많이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회원분들은 병에서 회복이 되시고 지역사회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재활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었고요. 그때 가장 이제 대두되는 개념은 손상에서부터 회복한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주가 돼서 서비스를 드렸다면 요즘은 그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당사자분들이 본인들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본인들의 욕구를 많이 표현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지지자, 옹호자 역할을 해주는 역할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사자분들을 이런 서비스의 소비자라고 일컫고 있고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춰서 서비스를 준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립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사회에서 생활을 하려다 보면 경제적인 게 가장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가족분들이나 당사자분들 모두 어떤 걸 가장 원하세요? 어떤 서비스가 가장 필요하세요? 라고 하면 모두 다 취업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제반 사항들이 필요하지요. 제가 회원분들, 우리 당사자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 선생님 저 취업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항상 드리는 답변이 있어요. 취업을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면접을 잘 보면 취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취업을 해서 잘 유지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취업을 한 것을 잘 유지하는 것까지를 취업의 개념이라고 본다면 가장 근본적으로 되어야 할 것은 증상 관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당사자분들이랑 가족분들께서 이 전 시간에 정신질환,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증상 관리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와 일상생활 관리가 잘 되어야지만 취업을 잘 유지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다음에 나의 일상생활, 특히 위생관리가 잘 되어야지만 직장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없겠지요. 직장생활만이 자립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 외에도 여가 활용도 중요하고요. 앞에서 대사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는데 신체 건강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어머님이나 가족분들께서는요, 제일 걱정되고 두려운 것이 내가 있을 때까지는 내가 내 자녀를 잘 지킬 건데 우리가 없은 다음에는 내 자녀를 누가 어떻게 지켜줄까? 이런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성급하게 결혼이라는 것을 결정하거나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결혼이나 취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당사자분들께서의 선택, 욕구가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이 상황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는가를 차근차근 돌다리 두드리듯이 한 번씩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사회복귀를 위한 전략을 먼저 설명드리려고 해요. 저는 다음에 4가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귀를 위한 기본 전략 하나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요, 통제 가능한 스트레스 요인의 수를 줄이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좀 취약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모두 같은 강도로 받고 같은 내용으로 받느냐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서 서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는 것이 너무 힘들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랑 부딪히는 게 너무 힘들고, 어떤 사람은 본인이 긴장되는 상황,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가장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해 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어요. 스트레스 발생이 예측되는 상황을 좀 나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럴 때 제일 스트레스를 받아도 있지만 이런 정도의 스트레스는 받기는 하고 영향은 있지만 그냥저냥 넘길 수 있어 하는 스트레스들도 있거든요. 이거를 우선순위 생각하지 말고 일단 쭉 나열해 보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친구들하고 사이가 힘들어질 때, 또는 가족들이랑 마찰이 생길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쭉 나열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나는 대로 쭉 적다 보면 그 내용들 중에 이런 내용은 내가 정말 견디기 힘들어. 이건 나한테 정말 극복하기 힘든 상황이야 하는 것들은 X 표시하시고요.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이긴 하지만 그냥저냥 그러려니 넘길 수 있어 하는 것들은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리고 어떨 때는 영향이 크지만 어떨 때는 그냥 넘어가기도 하더라 하는 것은 세모로 표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봐야 될까요? 이렇게 나열해 놓은 리스트 중에요. X인 상황들은 최대한 접하지 않도록, 그런 상황들은 가장 늦게 내가 조금 더 단단해진 다음에 경험하게끔 순서를 배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나한테 올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잠을 못 자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도 집에 들어와서 2~3시간 쪽잠이라도 자고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쭉 일하다가 나가는 날도 있어요. 그런 건 괜찮아요, 저는. 사람마다 다 스트레스를 잘 넘기는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그 노하우를 찾으신다라고 하면 스트레스 상황이 오더라도 한 번씩은 그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과 내가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대처해야지 하는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물밀듯이 오는 것은 대처하는 사람의 방법에서 또 대처하는 사람이 받는 그 영향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략 두 번째 볼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당사자의 발달 과정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그 시기에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대에 해야 할 일, 30대에 해야 할 일들이 조금씩은 구분이 지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발달 과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사자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온실의 화초처럼 집에서만 생활하실 것이 아니라 가능한 스트레스부터 이겨내 가면서 하나하나씩 산을 넘는다, 고비를 넘어보신다라는 느낌으로 하나씩 대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있어서 예를 들어 대학을 휴학하신 분들이요. 20대, 30대, 40대를 그냥 보내시다가 50대에 복학하실 수는 없어요. 그건 학교 행정상으로도 어렵지만 공부를 하시기에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정기라는 것을 갖고 안정기를 통해서 회복이 좀 되었다라는 판단이 되면 쉬운 것부터 하나씩 도전하시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입원해 계시는 동안에 우리 당사자분들께서요. 내가 병을 앓고 입원을 하는 이 시기에 다른 친구들보다 늦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바심이 드실 수 있어요. 또는 가족분들께서도 조바심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퇴원하는 직후부터 바로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계획들을 막 세우게 되세요. 근데 통제되어 있고 안정적이었던 병동 생활을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 또한 새로운 적응이거든요. 요때 적응의 시기가 반드시 필요하세요.
최소 3개월,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6개월, 1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것, 특히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건 먼저 해보시고 이후에 하나씩 어렵지 않은 것부터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답이 아닌 해결 방법을 찾자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요만큼 살다 보니까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내가 계획하는 것만큼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전국의 부모님들, 가족분들, 당사자분들께서 저보다 더 오래 지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인생이 내 계획만큼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들도 참 많더라라는 것을 이해하는 이 시점에서 드릴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당사자분들께서 조현병이라는 질환을 앓게 되는 것,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것을 우리 예측하지 못했고요. 아무도 겪어보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방법들을 알지 못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문제 상황이 있을 때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정답은 없습니다. 100% 만족할 수 있는 결과도 도출해내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두면 되냐면 우리 당사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 또는 우리 당사자에게 가장 피해가 적은 방법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걸 저희는 최선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한계점은 인정해 주세요. 한계점까지를 뛰어넘으면서 목표를 가지시면 그걸 해내시기도 너무 힘들지만 해내는 과정에서 좌절감을 겪는 상황들도 수차례 겪으실 거예요. 그래서 더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합리적으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시자. 앞으로 인생 살아가시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들은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때마다 오늘의 얘기가 기억나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귀를 위한 기본 전략 네 번째예요. 네 번째는요. 가족 및 주변의 지지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가족 교육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당사자분들께서 치료를 받으시고 회복을 하고 사회로 복귀하시는 데 있어서 본인 힘으로만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힘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의 힘을 빌린다면 또 얻는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해나갈 수 있어요. 저희가 어머님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우리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선생님, 내가 반의사예요. 라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 거기에 수긍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정신질환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실 수 있지만 내 자녀, 우리 집에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들이 가장 잘 파악하실 수 있어요. 눈빛 하나, 약을 복용하지 않았을 때 변화, 재발경고 증상, 증후 등을 굉장히 잘 파악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당사자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는 증상 악화의 징후야. 이럴 때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빨리 얘기를 하고 약을 조정하는 게 필요해.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신다면 당사자분들께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발달 과업을 하나하나 수행해 나가실 때 잠시 멈춤 또는 여기까지 하지만 조금 무리되지 않게 조금만 쉬었다 갈까? 이런 완급 조절을 가족분들께서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타까운 경우가 있죠. 우리 당사자분들께서 이렇게 의지할 가족이 전혀 없는 경우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주변에 안 계셔서도 있지만 가족이 계시지만 도울 수 없는 상황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저희 같은 지역 기관들에 있는 사례 관리자들이 가족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담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족들의 지원이 결과적으로는 당사자에게 의지와 심리적 안정감을 주게 되고요.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 한 번 더 같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추진력을 마련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생각한 사회복귀를 위한 전략 4가지였고요. 지금부터는 본 내용인 이제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홈페이지에 있는 전국에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 기관의 그림입니다. 대략 더해보기만 해도 2,000여 개의 기관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광역시나 서울특별시 위주로
좀 기관들이 밀집되어 있는 양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그 종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당사자분들과 가족분들께서 직접 이용하시는 일은 많지 않지만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저희 같은 각 구에 설치되어 있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해당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다 보면 우리 시, 우리 도에 있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인구 특성에 따른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조사해서 정리를 해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달을 해주고요. 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집중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한 자문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다른 정신재활시설들의 업무에도 사업계획과 자문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전국에 총 16군데 정도의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요. 제가 이 홈페이지 주소를 지금 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해당하는 도나 해당하는 광역시의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리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관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도봉구 정신건강복지센터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속합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요, 우리 구 또는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방사업부터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위기 대응, 네트워크 홍보까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조기 발견, 조기 치료입니다. 이 화면 보고 계시는 가족분들께서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유는 늦게 발견하고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 만성화가 되기 쉽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조기에 정신질환을 발견해내고 평가해서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치료기관으로 연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중증정신질환이거나 자살 고위험군 또는 자살 고위험군에 포함되는 자살 의도자, 시도자분들은 집중해서 사례관리라는 것을 진행을 해요. 사례관리는 단순하게 잘 지내세요, 안부 확인이 아니라요. 증상관리, 증상 변화가 있으신가, 약은 잘 드시는가, 병원에는 잘 가는가, 의사 선생님하고는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요. 이렇게 해서 정신과적인 증상 관리를 우선으로 하고요. 그 외에 가족과 당사자의 욕구에 기반해서 다양한 복지 자원과 보건 자원들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신다면 해당 자치구 또는 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어요. 기준은 실거주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의정부시에 주소지를 두고 계시지만 실제 거주는 도봉구에서 거주하신다면 그분은 도봉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 실거주지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냐면요. 거주지 중심에 있어야만 자주 만날 수 있죠. 그리고 당사자분의 주소지, 실제 거주지 중심의 다양한 자원들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지 중심이기 때문에 한번 검색을 해보고 미리 연락을 해서 상담 예약을 하시고 대면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도봉구민이시면 도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게 지금 전국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대구시 수성구 한번 가볼까요?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검색하시면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검색을 해보시고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검색해 보시고 사전에 상담 예약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입니다. 자치구나 아니면 시에 따라서는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25개구 중에 3개구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봉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거든요. 그래서 도봉구의 경우에는 중독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신 분들, 서비스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으시고요. 정신질환과 자살 위험성으로 서비스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정신건강보치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는 검색해 보니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없더라. 이런 구에는 그 자치구나 시의 정신건강보치센터에서 중독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로 문의를 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비스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상담을 하느냐면요. 중독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평가하는 것부터 치료 연계, 그리고 중독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례 관리 등을 지원을 하고 마찬가지로 다양한 자원들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살예방센터입니다. 대부분의 자살예방센터는요, 광역형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그다음에 경기도 자살예방센터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서울의 기준으로는 성북구가 유일하게 자치구 안에 자살예방센터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광역형의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대부분 위기상담 전화인 1577-019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77-0199 되게 익숙한 전화번호이실 텐데요. 주간이나 야간에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위기상담을 받고 싶으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번호이고요. 이 외에 자살 예방과 관련한 네트워크 그리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서 기초정신건강보치센터가 자살 예방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기초형은 아까 서울시 기준으로는 성북구 자살예방센터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다른 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딜 이용하시느냐? 마찬가지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도봉구민이시면 도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노원구 구민이시면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 예방 관련된 상담과 평가 그리고 교육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혹여라도 자살 유족이 발생하신다면 자살 유족은 다른 이유로 사망하신 유가족이랑은 또 다른 심리적인 반응들을 겪고 계시거든요. 이런 유가족을 위한 상담들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재활시설입니다. 여기에 단어들이 조금 생소하시거나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앞장에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뒤에서 한 군데씩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재활훈련시설에 속하는 곳들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주간재활시설이라고 하는 낮에 이용하시는 시설, 그 다음에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집처럼 같이 거주를 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전환시설은 병원에서 퇴원하시면서 집으로 돌아오실 때 일상생활, 약관리 등을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고요. 직업재활시설은 주간재활시설과 마찬가지로 낮에 이동을 하시지만 낮 동안에 주로 이뤄지는 활동이 직업재활과 관련된 시설입니다. 그 외에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이라고 해서 아이존, 푸른존 또는 청소년 재활시설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생활시설, 중독자 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종합시설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주간재활시설이 대체 어디에 얼만큼 있느냐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주간재활시설이 주로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집에서 또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시는 당사자분들에게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재활 서비스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 간에 어울리는 방법, 그리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느끼는 감정을 말로 잘 표현하고 문제 상황을 잘 말로 표현해서 해결해 보는 역할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주간재활시설에서 주로 제공하게 되는 서비스들은요, 주간재활시설들마다 그 내용들이 다 달라요. 왜 다르냐면 주간재활시설들은 각자 기관들이 갖는 중요한 목표, 중요한 지향점들이 있습니다. 그 지향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기관은요, 직원들과 당사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프로그램을 같이 조율을 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구성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요즘 클럽하우스 모델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형태의 주간재활시설들도 있습니다. 그 종사자들, 담당자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여기 안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당사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주로는 티타임도 하시고요. 정신건강교육도 하시고, 그다음에 사회기술훈련, 그다음에 여가선용 프로그램 등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를 이용을 하실 때는 지역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실거주지 중심으로 거주하시는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시게 되는데요. 주간재활시설이나 직업재활시설의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곳 중에 내가 이용하고 싶은 곳을 이용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많이 탐색해보고 발품을 팔아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 다 이제 학부모 시기를 지나보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학부모 시기에 좋은 학원을 결정을 하고 좋은 선생님을 찾을 때 어떻게 하세요? 많이 문의 전화해보고 많이 상담해 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재활시설을 우리 당사자에게 잘 맞고 우리 당사자 욕구와 부합하는 재활시설을 찾고 싶으시면 홈페이지에서도 검색해 보시고 전화로 문의도 해보시고 직접 찾아가서 상담해 보시고 적응 기간을 거치면서 입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이용료가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시거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이신 경우에는 이용료가 면제이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용료가 발생을 하고요. 해당 이용료들은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대가 또 별도로 들어가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전환시설이에요. 이 말 그대로 풀이를 해보자면요. 지역사회로 오시는 이 전환하는 시기에 이용하실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는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중간 단계의 중간집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가족들이랑 함께 생활하다가 독립을 하기 위한 중간에 훈련을 위한 중간집이라고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용어가 다소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지역사회 전환시설이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이곳에서는요, 만 15세 이상의 정신질환자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저소득층이 우선 입소 기준이에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문의해서 입소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를 해드리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또는 퇴원하는 병원에서 연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독립생활을 시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오시게 되면 가장 준비되어야 하는 게 뭘까요? 1차적으로 일상생활 관리가 잘 되셔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고 그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투약하시고 식사하고 낮에는 움직이고 저녁에 일정한 시간 10시 반에서 11시 이전에는 취침하는 이런 일상생활이 잘 유지가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투약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당사자 본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당하겠죠.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집에 돌아가기 전에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미리 선행해 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기관에 따라서는 남자 시설, 여자 시설, 그리고 남녀가 함께 그 방을, 호실을 달리 해서 생활하는 곳들이 있고요.
이용료는 월 30만 원 기준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증명서 제출 시 1개월간 면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저희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 전환시설에도 자주 찾아뵙고 연계를 하고 있는데요. 회원분들께서, 당사자분들께서 식사 준비, 청소부터 같이 해주시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이번 달에 야외 활동은 어디로 갈지 회의를 통해서 같이 결정하시더라고요. 이런 과정들을 6개월간 진행을 하게 되면 집으로 돌아갔을 때의 적응도 더 수월하시고, 또는 독립을 하실 때 갑자기 집을 마련하고 가재도구를 다 사는 것보다는 한번 이런 검증하고 훈련해보는 과정을 거치고 독립하시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공동생활 가정은요, 일반 가정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가정집에 우리 당사자분들께서 같이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지역사회 전환시설과 뭐가 다를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공동생활 가정은 낮 시간 동안에는 각자 다 본연의 활동들을 하러 헤어지세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학업을 하러 학교로 가시고요. 어떤 분들은 주간재활 시설에 가서 활동을 하고 오시고, 어떤 분들은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오시죠. 그리고 4시에서 7시 사이에 집에 귀가를 하시면 그때부터 같이 식사 준비를 하고, 식사 후에는 정리하고 저녁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생활 가정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저녁과 주말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공동생활 가정이 있는데요. 이렇게 대문 앞에 시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거기가 그냥 가정집인 줄 알고 있거든요. 굳이 우리 당사자분들이 생활하시는데 이런 노출을 할 필요가 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사자분들도 일반 가정집에서 생활하는 거 훈련을 해보시는 것이 나중에 독립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월 이용료가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기간마다 조금씩 상이할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들은 처음에 전화로 예약하시고 입소 상담을 먼저 해보시고 적응 기간을 거치셔서 입소하는 과정에서 문의하시고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독립주거형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해서요. 도봉구에 있는 어떤 한 기관은 빌라 전체가 LH공사에서 제공을 한 임대주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한 개의 집에 한 분 또는 두 분이 생활을 하십니다. 그럼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께서 월세도 분납하고 공과금도 분납하면서 그냥 룸메이트처럼 생활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기관의 사례관리자가 있습니다. 장점은 독립공간으로서 사생활이나 독립생활이 보장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기적으로 사례관리자가 증상관리와 투약관리, 통원치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가족분들이나 당사자 입장에서도 조금은 안정감을 가지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독 재활시설이라고 해서요. 별도의 중독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의 재활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질환 당사자분들이 이용하는 주간재활 시설처럼 중독 재활시설 중에도 낮에 이용할 수 있는 알코올 이용 시설들이 있습니다. 낮에 만나셔서 사회복귀를 위한 주간 재활도 하시고, 그다음에 직업재활 훈련들도 같이 하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알코올 입소시설과 주거시설이 있는데 도봉구 안에 시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도봉구 안에도 그 알코올 의존을 가지신 분들의 주거시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볼 때는 그냥 가정집인 것처럼 생겼고요. 안에는 최대 6분까지의 회원분들이 같이 거주를 하고 계세요. 낮에는 시설장님께서 상주에 계시면서 회원분들이 이용하시는 당사자분들이 낮에 활동을 잘 하는지 확인을 하고 상담을 하시고요. 저녁에는 또 야간 당직하시는 선생님이 우리 당사자분들이랑 같이 취침을 하세요. 그래서 당사자분들뿐만 아니라 가족분들까지도 조금은 안전하게 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요양시설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을 선택하시는 경우는요, 대부분 정신질환이 만성화되어 있는 경우에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성화되어 있으신 분들은 독립생활을 추구하기보다는 조금은 보호적인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를 희망하시거든요. 그럴 때 알아보실 수 있는 곳이 정신요양시설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보호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만성정신질환자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기관마다 이용 방법,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 요금들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검색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대체 어디 가서 검색하란 얘기냐, 그게 너무너무 궁금하다 하신다면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알림마당 제일 하단에 정신건강기관 찾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도에 커서를 올려놓으시면 예를 들면 서울 지역 하면 서울 지역을 클릭할 수 있도록 서울 지역의 지도가 색깔이 변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역 검색에 전체 서울시 그리고 그 옆에 도봉구 이런 식으로 선택하셔서 서치를 누르실 수 있습니다. 또는 나는 정신요양시설만 알고 싶다. 나는 지역사회 전환시설만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상단에 있는 연한 하늘색의 해당 기관들을 누르시면 전국 단위의 기관들의 리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손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찾아보는 게 쉽지 않으신 좀 다소 연로하신 가족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용하고 계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자 또는 이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그 집 주변에 해당 자치구나 시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이용할 수 있는지 같이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두 가지 사이트예요. 하나는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인 블루터치입니다. 여기 공감터치의 공개자료실에 들어가면 이런 정신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이용 안내서라고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제가 오늘 설명드린 기관들을 제외하고도 정신장애 등록, 기초생활수급 신청, 그 외에 지원주택 이런 다양한 자원들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자원들, 특히 복지 자원들을 열람해보고 찾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인데요.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료실에 사업부 자료실에 2020년 전국 정신건강 관련 기관 현황집이라고 해서 서울, 강원, 경기 이렇게 구분되어서 기관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전국 정신건강 관련 기관 현황집을 출력하셔서 서면으로 되어 있는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좀 보다 더 편하게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앞서서 회복을 위한 방안들을 같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암만 좋은 서비스라고 해도 당사자분들께서 원하지 않는다면 사실 무용지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자립을 하고 재활을 하실 때는 당사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서 당사자를 바라봐 주시고 당사자들의 욕구와 의견을 많이 수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가족은 최상의 지지체계인데요. 가족분들께서 힘을 합쳐서 자원을 같이 알아봐 주시고 같이 방문해서 상담 받아보고 결정을 할 때 도움을 주시거나 판단을 할 때 조금 더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훨씬 더 손쉽게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선택하실 수 있겠죠.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저는 꼭 추천드리는 게 주치 선생님이랑 의논하셨으면 좋겠다입니다. 지금 상황이 새로운 도전을 할 만큼의 안정기인가, 지금은 그러면 어떤 것까지 도전해 볼 수 있겠는가를 주치 선생님이랑 같이 의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치 선생님들께서도 나의 환자가 또 이 당사자분이 새로운 도전을 할 거니까 이럴 때 생길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해서 자문을 해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포함해서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기관들은 모두 다 정신질환자와 또 정신장애인 당사자분들,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최대한 백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잠시 쉬고 질문 주시는 거 한번 정리해 보고요. 질문 주시는 거 정리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가 아까 강의하는 동안에 질문이 3가지 정도 들어와서 좀 하나씩 읽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립 쪽에서 장애가 없어지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장애가 없어지면 정상생활이 가능하냐? 사실은 정신질환을 갖고 계시고 정신장애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도 정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정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직장생활을 하고 또는 학업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사회적인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정상생활이라고 정의한다면, 제가 상담해왔던 그리고 만나왔던 저희 대상자분들, 당사자분들,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정신장애인 분들도 이렇게 직장생활이나 결혼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치료를 병행한다라는 전제가 붙겠지요. 그래서 장애가 없어지면의 개념이 혹시 치료가 중단되어야만이라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치료와 사회재활을 동시에 하시는 것이 자립으로 가는 가장 좀 정도이다, 정확한 길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하면 센터 이용이 안 되나요? 제가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센터에서는 퇴록이 되었거든요. 라고 하십니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은요, 다수의 정신질환자 당사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운영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당사자에게 밀집해서 서비스가 가는 것은 건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활시설을 이용을 하시는 동안에는 정신재활시설을 이용을 하시고, 또 정신재활시설에서 퇴록을 하시면 퇴원 통지서가 저희한테 와요. 퇴소 통지서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로 또 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퇴소하신 퇴소하신 당사자분께 연락을 드려서 다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반대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을 하고 계시는 분이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하게 되시면 저희가 정신재활시설로 연계를 해드리고요. 그동안 상담했던 기록도 이관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만 이용 가능하다라는 것은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직업재활 상담사가 되고 싶으면 어디에 근무해야 경력을 쌓을 수 있나요? 직업재활 상담사는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중간 개념인가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싶어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직업재활 상담사에 대해서 제가 사실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국가시험으로 공인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이 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싶으실 경우에 사회복지사 분들이 근무하시는 것들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질문 주신 분께서 직업재활 상담사 과정을 좀 확인을 해보시고 요즘은 그 워크넷 같이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 관련된 정보 사이트에서 어떤 자격증을 가지면 어떤 곳에서 일할 수 있는지, 반대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면 어떤 자격을 요하는지 이런 것들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쪽에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게 보다 정확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 드리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50여 분 동안 강의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하셔서 다음에는 직접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